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7강의 주제는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먼저 신뢰 보호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행정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게 신뢰 보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 지속할 것이다 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인 지위를 형성한 경우에는 국가에게 그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게 신뢰 보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법치 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B라는 행정청에게 식품위생업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B 행정청은 식품위생업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A는 식당 개업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사고 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준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식품위생업 허가를 신청하자 비행정청이 식품위생업 불허가 결정을 한다. 이러면 기존의 행정청이 식품위생업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고 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A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인 것이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냐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률 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신뢰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법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말로는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판례를 보겠습니다. 국민이 종전의 법률 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 등은 법치 국가의 원칙에 따라서 법적인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에 관련된 법규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개폐는 개정과 폐지를 말합니다.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등에서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인 행정기본법 제12조를 보겠습니다.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작용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했다가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또는 확약이나 행정계획을 했다가 변경하는 경우 행정입법 중에 하나인 법규명령이 개정되었을 때 이 개정된 법규명령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 전에 법규명령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정작용이 있으면 이러한 행정작용은
위헌적이면서도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쿠팡, 네이버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내보호의 원칙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 원칙이 행정청의 선행조치입니다. 선행조치라는 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조치라는 걸 말합니다. 학문적으로는 행정청의 선행조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판례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공적인 견해 표명은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때 행정행위라는 형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행정행위 형식으로만 선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라든지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 이런 것들도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 자기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는 부자기의 방식으로도 선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부작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조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방식도 잘 보셔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특정한 얘기를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고 묵시적인 방식, 암묵적인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사표시가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선행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위법한 행정행위도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과 실질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 할 건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판례는 실질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 권한 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춰서 실질적으로 선행 조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조직상의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신뢰를 했다면 선행 조치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취약지에 병원 설립을 운영할 사람을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취약지이다 보니 병원 설립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청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병원 설립자 운영 신청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정부 측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방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런 지방세의 과세 관청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질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어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인정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3번입니다. 종교법인이 종교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이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고 이 답변을 신뢰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형질 변경을 신청하자 형질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4번 판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자 행정청에서 청소업자가 너무 많이 있어서 난립한다 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불허한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적정 통보를 받았다는 건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허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5번 판례입니다.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에 대해서 선행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선행 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말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부정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판례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 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사용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닌 겁니다. 폐기물 사업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국토이용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겠다. 이 의미는 아닌 것이죠. 7번 판례입니다. 개발사업 시행 전 민원 예비 심사 단계에서의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민원 예비 단계에서 심사 단계에서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8번 판례입니다. 병무청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상담은 개괄적인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신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번 정구장이라는 건 테니스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구장 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이 있었지만 이 도시계획 결정이 있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을 그 도시계획의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런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당연히 아닙니다. 11번 재량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공포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적인 견해 표명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후행 조치와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관할 간청의 적정 통보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냐? 라는 건 쉽게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행에서 오는 뭐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을 해주겠다는 면에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닌 것이죠. 뒤의 행위와의 연관성을 살펴서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내보호 원칙의 두 번째 요건은 보호 가치 있는 신뢰입니다.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즉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뢰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귀책 사유는 뭘까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건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행정의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행정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런 수임인 등의 관계자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귀책 사유가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알지는 못했지만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한 판례주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에게 건축 설계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하였는데 실수로 건축 한계선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나중에 행정청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건축주가 기존에 건축 허가를 해줬고, 그런데 나중에 이 철거 명령을 하는 것은 실내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건축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판례는 보호 가치가 없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 한계선을 위반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에는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죠. 여기서 문제된 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잘못한 것인데 이 건축사의 잘못도 건축주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 계획 지침에 의한 건축 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허가를 받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신축 및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를 하였지만 이러한 신뢰에는 귀책 사유,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만을 기준으로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상대방과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수임인, 예를 들면 건축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까지 모두 포괄해서 귀책 사유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책임을 묻는다는 게 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법을 어기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소 넓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3번입니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죠. 신뢰가 국가에 의해서 유인된 것이라면 더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 즉 국민의 처리입니다.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이유도 없습니다. 신뢰를 하고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착수하다든지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건은 인과관계입니다. 선행 조치와 이런 상대방의 처리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정작용입니다. 상대방의 신뢰와 모순되는 행정권의 행사가 있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해준다 라고 신뢰했었는데 그 건축 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모순되는 행동이 있고 이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요건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뚜렷하게 침해되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뢰 보호의 원칙의 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법률 적합성 원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뢰 보호 원칙이 주장되는 주된 사례는 선행 행정작용이 위법한 경우입니다. 원래는 위법해서 해주면 안 되는데 행정청이 실수로 가능하다라고 잘못 선행 조치를 하였고 그 선행 조치를 신뢰한 행정의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선행 행정작용이 적법한 행정작용이라면 굳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이 법률에 따라서 적합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이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걸 상대방의 신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무효인 행정행위입니다. 무효는 그 자체로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국가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 사유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 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였다라는 걸 통지하고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취소를 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무효인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 임용을 취소함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이 신청이 없었다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 후에
사실적 법률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실효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실효된다는 점입니다. 15번 판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을 하여금 일정한 기간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3월 7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확약이나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는데 그 뒤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어지는, 즉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랑 다소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변경이 되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건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주요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그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1번 지문이 그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신뢰보호 원칙상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법령,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선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 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헬레는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법상의 권한 분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허가에 대하여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 이용 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은 각기 제도의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닌 것이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원팀장이 상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안내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6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로서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문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했을 때 민원 심사 단계에서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기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이것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일부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이 판례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해야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 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다르게 하면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귀책 사유 있는 신청에 의해서 행해진 신뢰는 보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9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귀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귀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선 사례에서 건축주와 건축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사는 수임이지만 이 수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10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1번 건축주 갑은 건축사 을에게 건축 설계와 신청 행위를 의뢰하였는데 을의 규칙 사유로 건축 한계선을 위반하여 철거 명령을 받게 된 경우 갑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을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갑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은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임을 받은 건축사에게 기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2번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된다.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단순히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면 신뢰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도 신뢰 보호가 인정된다 라고 설명한 12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3번 지문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신청 기간을 줬는데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공적인 의사표명은 실효됩니다.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실효가 됩니다. 13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4번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사실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공적인 의사표명은 실효됩니다. 1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5번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중에 사정이 변경이 되면 공적인 견해 표명을 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